일단 영국의 이제 금융계를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거기서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영국인들이 국적이 50%도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확률상으로도 어떻게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인재가 한 나라에만 국적을 갖고 태어나겠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자기네 도시에 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런던을, 특히 그 시티 오브 런던 지역을 그 용도로 활용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금융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줬죠. 유치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쪽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때 외국인들이 뭐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체류부터 그렇게 기업들과 일을 하는데 상당히 자유롭고, 예, 그리고 자기 실력만 있다면 그런 국적 같은 거랑 무관하게도 자기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홍콩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이제 싱가포르나 한국인데, 싱가포르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고 한국은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금융 허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융 허브가 되려면 오픈 뉴스거든요. 맞아요. 누구나 다 와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금융 허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인더스트리는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LPGA가 생각이 나요. 미국 LPGA. 지금 한국 선수들이 전부 항상 1등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LPGA에서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방송 수입이 떨어져요. 미국 선수가 우승을 해야 방송 수입인데 한국 선수가 계속 쓰니까, 그래서 LPGA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영어를 못하면 선수 등록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세계 베스트 선수들이 와서 뛰는 거를 그 자기네 그 미국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반대되게 못하게 됐는데, 비슷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도 벌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하고 하는 장이 여는 데가 싱가포르고 홍콩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에요. 왜냐면 사실 영국은 뭐 저만 해도 제가 자라서 교육을 받는데 한 푼도 쓴 적이 없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영국에서 법 공부를 뭐 나중에 일을 하다가 한 것이지 애초에 그쪽을 유학을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 처음에 커리어를 쌓고 시작하고 뭐 그 제가 일한 구단들한테도 많은 계약을 가져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영국 정부로부터 제가 교육을 받는데 영국 정부가 쓴 돈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단지 프리미어 리그가 이 5개의 리그들 중에서 가장 저 같은 이렇게 낯선 프로파일과 일을 하는데 오픈마인드였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스카웃을 하고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뉴 엔트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기존의 어떤 이런 계약들을 성사를 시키고, 결과적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상업부들의 사이즈가 3배 이상 되거든요, 상업 가치가. 그런 시장을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자국민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을 오픈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 교육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들지 않고도 이 자원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의 그렇죠. 정책으로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외국 금융기관이 이제 우리는 너무 구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면 그거를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어떤 뉴스를 보면 쓰리뱅크가 한국에서 1년 동안 벌어간 게 얼마다, 그 다음에 배당금을 얼마큼 받고 그걸 비난하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쓰리뱅크가 와서 돈을 벌어갔다 그러면 다시 체이스뱅크도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그 어떤 자산 피델리티가 와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갖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세계 금융인들이 서울에 와서 살게 되고 서울에서 이제 인재를 기르게 되고 그러면 그 쓰레기 런던처럼 한국의 여의도가 전 세계 그 금융기관의 헤드쿼터가 아시아 헤드쿼터가 서울에 오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오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일을 크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작은 거에 연연하다 보면 정말로 큰 픽처를 얻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이태리하고 이태리하고 영국의 차이가 결국은 그 영국의 그런 작은 섬나라가 그 자연스럽게 해외하고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굉장히 그 국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자기네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영리한 거죠. 그래서 오픈하면서 좋은 걸 다 흡수할 수가 있고 제도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굉장히 그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왜 오셨어요? 한국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단 그 레알 마드리드 그거 하는 거 이제 이번에 사인식을 하고 런칭을 해서 이제 스페인 코치와 와갖고 처음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처음에 맨시티랑 일을 시작을 했던 게 맨시티는 시티 풋볼 그룹이라는 자기의 그 홀딩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전 세계 구단을 10개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인수 매각 작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럭키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인수 매각 대상 같은 걸 선정할 때 보면 어찌됐건 유럽 구단에 같이 뭔가 그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유럽 구단들과 뭔가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우디에서 골프 펀드를 만들어서 뉴캐슬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라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 사우디에서요? 아니면 사우디에서 네. 반대했고요? 네, 아니요. 영국에서 반대했고. 왜냐면 사우디가 이제 인권 쪽에 문제가 있는 나라라서 그런 나라가 프리미어리그의 축구단을 소유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 레퓨테이션 이슈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또 가만히 보시면 그 영국 1부 리그 구단을 프랑스는 하나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외교적으로 자기네들이 조금 껄끄러운 것들 이런 것 좀 빼고 이러면 남는 나라들이 한 2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1부 리그 유럽에 소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랑 일본뿐이에요. 신기하네. 예.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본은 그 말씀하신 분처럼 굉장히 그 국수주의적이고 해외 투자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저희가 한국 기업들의 뭐 그 해외 스폰서십 같은 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국내 기업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일단 가능한지 몰랐고 가능하더라도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엄두를 못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지금 유럽 5대 리그에 한 16개 정도의 클럽을 저희가 B클럽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3-4개는 한국 소유가 돼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유라는 거는 뭐 100% 주인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주주가 되면 대부분 이제 뭐 소유라고 여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의 열렬 팬인데 한국의 대기업을 샀다 그러면 그 팬들이 갈 때 이게 더 이상 뭐 서포트 안 하고 싶고 그것도 너무 한국식인가 내가? 그 되게 그 익숙해졌어요. 그 외국 구단이 산 거에 대해서. 그 외국인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가진 곳들은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시민 구단의 형태라고 해갖고 아예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는 형태이고 예를 들어서 또 독일 클럽들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사무국 정책으로 외국인은 49% 이상 소유를 못하게 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분데스리가가 지금 망해가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국 정책을 치면 상업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 외국인 소유가 가장 활발하고 지금 매각과 매매가 가장 활발한 게 프리미어리그고 그게 프리미어리그를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킨 그런 원동력이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잠깐 이제 상상력인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제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가서 활약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TV도 많이 보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는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득인데 조금 더 큰 픽처를 보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 마케팅에 우리 한국의 미상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기업이라든가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시너지라 그럴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게 반대냐면 유럽 구단들이 한국 선수를 샀다 하면 한국을 호구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되게 재미난 얘기네. 네, 왜냐면 2005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선수가 있는 구단들을 중심으로 스폰서십을 이 선수가 버는 외화의 몇 배를 계속 내왔어요. 그 구단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계속 축구를 소비하려고만 해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재미난 얘기가 소유해라. 네, 근데 유럽 축구계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권력이 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젊은이들의 뭐 욜로나 이런 문화에서도 소비를 뿌듯해하고 소비자라는 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거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럼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라는 건 영원한 호구거든요, 사실. 작은 호구, 큰 호구, 그렇지. 이런 다양한 호구의 형태일 뿐이지, 사실 소비자라는 거는 이제 손님으로 대우받고 클라이언트로 어떤 갑질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 본인이 어떤 기쁨을 느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돈을 내어준 사람일 뿐이거든요. 네. 근데 소유는 달라요. 마케팅에 속는 거죠. 그렇죠. 소유는 달라요. 그래서 구단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레알 마드리드 아카데미가 이제 정석이죠.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유망주를 걸러내서 얘 진출을 돕고. 그런데 저는 쇼컷을 알거든요. 구단을 사버리면 이 구단의 아카데미가 예를 들어서 250명 정원이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주주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255명 하자. 그런 다음에 5명 한국 선수 넣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렇지. 네, 이게 결국 소유자의 권력이거든요. 근데 구단에서는 왜 팔아요? 구단은 일단 인수 매각을 할 때마다 구단 가치 산정을 다시 받아서 이것에 대한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갔음을 확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실버레이크라는 그 미국 사모펀드가 맨시티 투자했던 거는 실버레이크 쪽이 IT 쪽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운용사라서 그쪽 돈이 들어오면서 맨시티는 주주면 사실 영원한 그 이해관계로 묶는 거잖아요. 예, 그쪽에 도움을 받아 다른 구단들보다 IT 쪽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그걸 구장 사업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원래부터 해왔던 이제 고민이었어요. 구단은 지금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축구 팬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는데 구장은 홀드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상업적인 파트너들도 이 90분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광고를 내줘야 되니까 구단들은 이제 욕심이 자기네들은 90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7만 명, 8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폭발적인 숫자의 이런 계약들을 가지고 싶은데 이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기존 스포츠계 인력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선진화된 IT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더 선점하는가, 이게 가장 큰 경쟁이었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이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IT도 발달했지, 그쵸. 돈도 있지.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트를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되게 익숙하지 않은 투자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이제 구단 사업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기존 어떤 대기업들이 대기업 안에 속해 있는 사회공헌 부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구단 산업이 커머셜하지가 않죠. 그렇죠. 커머셜이라는 인식 자체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할 때 풋볼 파이낸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시면 다들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 소개하는 것도 저희의 일의 일부이죠. 국내에서는 스포츠 M&A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또 풋볼 파이낸스라는 개념을 가질 정도의 스포츠 시장이 상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갖고 있는 오해가 맨시티 그 구단주인 만수르 씨가 취미로 돈을 쓰고 있다. 취미로 그렇게 계속 축구 구단에 돈을 퍼붓는다. 그래 돈을 갖다가 네. 낭비하고 있다. 네,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구단의 오너들도 그렇고 구단의 이제 스폰서들이 결국에는 뭐 기업들의 오너 패밀리들이잖아요. 그분들 실제로 뵈면 아니 저런 재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뭐 초대를 해도 뭐 비행기표 대주나요? 뭐 저녁 주나요? 뭐 차량 공짜인가요?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해요. 예, 절대 부자들이 돈 취미로 쓰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 더 치밀하고 더 악랄하지. 맞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고. 예.